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가슴에 크게 화병에 오라가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이걸 어떻게 풀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털어놓는 와중에 좀 나아질지 더 숨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거의 8년 차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남편은 외동아들이고 시댁에서 정말 끔찍하게 아주 귀하게 키워내셨어요. 늦둥이 아들이었거든요. 웬만한 집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싸고 돈다는데 저희 시댁은 아버님이 유독 심하셨어요. 우리 명준이는 진짜 귀하게 얻은 녀석이야. 이 녀석 네 시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웬 황금용이 날아가는 걸 내가 봤다니까. 대단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태어난 놈이 이 녀석이라니까. 이 말을 들었던 직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남편한테 귓속말로 물었답니다. 꿈에서 보셨다는 얘기인 거지? 실제로 본 게 아니고. 아니, 실제로 보셨을 리가 없잖아. 그러자 남편은 자기도 머쓱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버님은 하여간 이 짧은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들 부심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학교에 한 번 뜨면 선생님들도 난리가 났었어. 그게 내가 고등학교 때 억울한 일에 휘말려서 좀 시비가 붙었거든. 근데 선생님들이 내가 애들 몰아다가 나쁜 짓을 했다고 의심을 하시는 거야. 그때 아버지가 와서 나한테 네가 진짜 한 짓이냐고 하고 난 아니라고 했지. 그래서? 당신이 한 게 아니긴 했던 거야? 근데 좌우지간 대단하시다. 보통 그럴 때 학교에 엄마가 오지 아빠가 오지는 않잖아. 아예 안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나만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아버지는 그때 내 대답을 듣자마자 막 다 뒤엎으면서 애가 아니라는데 왜 믿어주질 않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 그 뒤에 학생 주임이랑 아버지는 담배 피우러 나가고 선생님들도 딱딱 정렬해서 인사하고 나보고는 그냥 교실로 돌아가라고 하더라. 아무튼 그 뒤로 우리 아버지는 유명해졌어. 전 이게 도통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고슴도치 아빠인 거 아닌지 아들이 어쨌건 잘못이 있어서 휘말렸으니 벌받게 놔뒀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반대로 저희 집은 너무 저를 꽉 잡는 편이었어요. 강박증이 있달까? 남동생에 비해 누나이자 큰딸인 저한테 많은 걸 기대셨거든요. 남편은 그걸 이해 못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진짜 성격이 너무 세신 것 같아. 이러니 한국 장녀들이 불쌍하단 말이 나오지. 당신은 웬만한 거 다 처남한테 양보하고 살지 않았어? 나는 외동이라 형제간에 불편한 거 없이 살았지만 말이야. 그래도 뭐 나는 그 덕분에 공부 타이트하게 하고 직장 다니고 돈 모으고 내 앞가림 잘했어. 내 동생이나 당신이나 너무 부모가 오냐오냐 키워서 너무 의존적이야. 제가 돌연 이렇게 남편에게 쏘아붙인 건 우리 남편이 참 우유부단한 성격이거든요. 연애는 제법 길게 했지만 결혼해서 보니까 또 다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생각보다 되게 잘 휘둘리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불안해하는 타입이었어요. 어떡하지? 나 이번에 직장 안에서 줄 잘 서야 될 것 같은데 저쪽 부서랑 맨날 문제가 생겨서 그리로 가기 싫은데 이번엔 거기가 몸집이 커질 것 같아. 불안해 죽겠어 진짜.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문제가 생겨도 어쩔 수 없어. 거기서 돈줄이 나오고 불법이 아닌 이상 당신이 맞춰야지 어떡해? 이제 곧 우리 애도 태어나고 할 건데 직장 너무 자주 옮기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버티라니까. 여기서 제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있어 보이시나요? 전 지금 다시 이렇게 돌려봐도 큰 잘못을 한 건 없어 보이는데 이때 옆에서 듣고 계시던 아버님이 벌컥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세아가, 너는
우리 명준이를 제대로 바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얘도 고민이 있을 거 아니냐? 남자들이 밖에서 얼마나 고달프게 일하는지 네가 알기나 해? 그렇게 쪼아대면 남자가 서 있을 곳이 없는 거야. 아이 그런 건 꼭 네 시어머니 닮아가지고. 저는 이때 괜히 야단 맞고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놓고 그 뒤에 하시는 아버님 말씀이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요. 괜찮아 명준아. 이상하게 허세 부리고 똘끼 부리는 놈들이 있으면 그냥 다 밀어버려. 안 맞으면 새로운 곳 가면 되는 거야. 네가 능력이 없냐 뭐가 없냐. 대학도 좋은 데 나왔겠다. 전화에 땡땡 기업도 들어갔던 너 아니야. 그때 생각만 하면 나는 아주 감개무량해. 얼마나 동네방네 자랑을 했는지 원. 저는 이 무렵부터 아버님이랑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고요. 접촉점을 피하게 되었어요. 사실 평소에도 아버님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던 게 어머니가 이때 많이 아프셨거든요. 암 선고를 받으셔서 무척 힘드실 때였는데 그래도 아버님은 꼭 한 끼는 어머님한테 얻어드시더라고요. 그래 살살 하면 되지 뭐. 내가 네 엄마 밥을 먹지 누구 밥을 먹겠냐. 평생 이 손으로 돈 벌어오고 저 자식 먹여 살린다고 부엌 알짱거리지 않고 살았지. 이제 나도 좀 배워야 된다는 거 안다만 그래도 엄두가 안 나. 이러면서 끝끝내 움직이질 않고 어머니한테 밥상을 받으시더라고요. 문제는 남편도 그게 이상한 줄은 몰라서 지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 어머니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그때만 해도 이 집안 모양이 적당히 돌아갈 때였답니다. 문제는 남편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직장을 관두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잠깐만, 나 이해가 잘 안 돼, 여보. 뭐라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퇴사하면 어떡해. 나 지금 시우 태어나고 돈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아무리 우리 집은 부모님이 해주셨다지만 그래도 먹고 살 건 알아서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떡해. 거기 계속 붙어 있을 순 없잖아. 나 대책 없이 나온 거 절대 아니야. 다 계획이 있고 이미 이직도 확정났어. 한 달 안으로 일할 거니까 당신은 아무런 걱정하지 마. 저는 이때 많이 불안함을 느껴 연신 초조했는데 남편은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와중에 바쁘다면서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고 애기는 한창 울고 보챌 때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이는 썩 좋아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한심한 일만 일어났답니다. 뭐야? 직장 금방 취직한다고 하지 않았어? 나 이달 생활비부터 조마조마해서 적금 깨야 하나 고민했는데 결국 깨야 되는 거야? 우리 돌잔치는 안 해? 그러자 남편은 본인이 더 예민해져서는 저한테 이렇게 받아치더라고요. 돌잔치가 문제야 지금? 나 빨리 자리 잡고 일하는 게 중요하잖아. 적금 그거 다시 들면 되는 거고 돌잔치는 시우랑 우리 셋이서 그냥 조촐하게 하자. 돌잔치로 돈 얼마씩 벌어들인다는 거 다 옛날 말이야. 사람들 그런 거 싫어한다니까. 이러면서 남편은 거의 1년 가까이 여기저기 떠돌며 정착을 못했어요. 보다 못한 저희 친정에서 아이 돌잔치를 준비해 주셨답니다. 그때도 아버님이 오셔서 눈치 없이 또 아들 자랑을 하시는데 제발 좀 조용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세상 철없는 제 남동생도 한마디 할 정도였어요. 누나,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사돈 어르신 너무 철없으시다. 매형도 저렇게 눈치 보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여기 장소 예약하고 돈 내고 한 건 모르시나? 시우 돌잔치에 저렇게 자기 아들 칭찬을 늘어놓을 일이야? 아휴, 나 아까 시우 동영상 촬영하다가 사돈 어르신 나와서 갑자기 인사말 하시는 거 너무 민망해서 그때부터 껐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아버님은 이렇게 본인밖에 모르는 분이셨어요. 어머니도 민망해 하시는데 분위기를 전혀 못 읽으시더라고요. 어머니만 몰래 저한테 뒤로 돈을 챙겨주셨어요. 시우애미야,
많이는 못 넣었고 50만 원만 넣었다. 금반지 해주고 어쩌고 싶었는데 그래도 현금이 제일이지 않겠냐. 명준이 지금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네가 고생이 많다. 사돈 어른들께도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우 앞으로 저금해두고 이 돈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잘 쓸게요, 어머니. 그나마 어머니가 억세지 않고 순하신 분이어서 저한테는 조금 위로가 되었는데요. 이 뒤로도 저에게 무척 후회스러운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일이 없었으면 그 뒤에 연달아 소세지처럼 줄줄 터질 일들이 안 일어났을까 스스로 질문도 해보는데요. 아무튼 이 돌잔치에서 저희 친척 오빠 말 한마디로 인해 갑자기 불붙듯 진행이 되었어요. 저기 매제 말이야. 나랑 비슷한 계열 쪽에서 일을 하잖아. 우리 이번에 마케팅 쪽 인력을 구하는데 혹시 관심 없나? 직장 그때 이직한다고 작은 엄마께 들었던 것 같아서. 아니야? 혹시 본인은 관심 없는지 한번 물어봐봐. 구인을 한다는 말에 저는 순간 화들짝 놀랐어요.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저도 남편에게 물었는데 남편은 바로 오케이 하더라고요. 뭐? 형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다고? 와, 나야 완전 땡큐지. 그쪽은 내 전문 아니야. 그냥 싼값에 나 쓰시라고 해. 먹여 살릴 처자식 있다고. 연락처 있어? 나 좀 얼른 줘봐. 이렇게 막 서둘러 일을 진행하려는 남편과 직원 구인에 관심이 있던 친척 오빠의 조합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이걸 통해서 잘 풀리고 착착 안정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남편은 얼마 가지 않아 저에게 불평을 늘어놓더라고요. 형님이 확실히 리더십이 있고 잘 이끄시는 건 알겠는데 직원들이랑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아. 회사 돌아가는 실정을 잘 모르시더라고. 내가 전에 조언해드렸는데도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으셨어. 나는 솔직히 이게 자기 친척 오빠 회사니까 말하는 거지만 여기 얼마 못 간다고 봐. 너무 불안하게 흘러간다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저도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친정 남동생은 저를 무척 한심하게 보더라고요. 누나, 뭘 믿고 매형을 그쪽으로 보내냐? 진혁이 형 되게 일할 때 냉정하고 가차없잖아.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무턱대고 그렇게 자리 내주면 어떡해. 그리고 와서도 그렇게 험담만 하고 일은 잘하고 있는지나 모르겠다. 아휴, 솔직히 누나가 택한 사람이라지만 나는 매형 진짜 탐탁지 않아. 혀를 쯔쯔 차는 남동생의 말처럼 결국 얼마 안 가서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답니다. 정말 간신히 친척 오빠와 제 남편이 싸우지 않을 만한 틈만 만들어두고요. 곧바로 퇴사하게 된 거예요. 다시는 가족들이랑 얽혀서 일 안 할 거야. 이게 뭐야? 하고 나서 공도 없고 뭣도 없고. 그나마 내가 자기 여동생 남편이라고 정리해고하는 식으로 급여는 더 챙겨주시더라. 내가 더 말을 말아야지 뭐 어쩌겠어. 전에 구태여 계속 자기 회사 오라는 진이 있었는데 그것 뿌리치고 갔음에도 성과가 없네. 그렇게 해서 저는 안 그래도 왕래가 많지 않은 친척 오빠 그리고 그 집 식구들과 척을 지게 되었어요. 남편 때문에 우리 친척 오빠에게 괜히 민망해졌고 이후로 가족 모임에도 잘 못 나가겠더라고요. 이처럼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시댁에도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암으로 인해 꾸준하게 치료를 하고 고생하셨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심히 위독해지셨고요. 그러고 며칠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남편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지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님도 너무 황망스러워하셨고요. 평생 고생만 하다 갔는데 뭘 해주려고 해도 못하게 됐네. 이제 나는 어떡하냐? 아버님의 평소 모습으로 보아 이게 그리 와닿지 않았지만 그래도 슬픔이 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장례를 치르고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아버님은 조금 느낀 바가 있으셔서 그쯤부터 정신 차리고 일상을 돌보셨어요. 맨날 너가 엄마가 자기 없어도 잘 차려 먹고 살게 고구마 삶고 뭐 해먹고 하는 거 알아두라 하더니 있을 때 배울 것을 지금 하려니까 쉽지가 않다. 명준이 너는 네 마누라 있을 때 잘하고 살아. 이러시면서 생각보다 아버님의 충격의 여파가 크시더라고요. 맨날 거드름 피우시면서 어머님을 부려먹으시는 모습만 봤는데 이래서 부부 사정은 모르는 건가 봐요. 그럼 이때 남편은 어땠냐고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슬픔에 깊게 빠져 있었죠. 이 집 남자들은 하나같이 되게 감성적인 것 같아요. 정신 차려서 일하는 건 여자밖에 없고요. 당시 우리 집에서도 남편은 꽤나 눈밖에 나 있었답니다. 나도 네 시어머니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일찍 갈 줄 몰랐어. 안 되고 참 슬픈 일이다만 어머니 보내고 저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있을 거래? 진혁이 일도 그래. 고서방이 괜히 진혁이랑 같이 일하는 바람에 내가 네 큰아빠 큰엄마 얼굴을 못 봐. 언제까지 마누라가 이렇게 처가에 돈 빌리고 살게 만들 거야 진짜? 엄마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셔서 그러면서도 저에게 생필품들을 잔뜩 챙겨주셨어요. 그때 엄마가 쓱 곁들이시는 얘기에 순간 저는 전기가 온 듯 온몸이 찌릿하더라고요. 부모 잃은 사람한테 할 소리는 아닌데 나도 쭉 지켜보다가 안 되겠어서 말하는 거야. 내가 볼 때 고서방은 영 생활력이 없어 보여. 의지도 없고 지금 직장 옮긴 게 벌써 몇 번째니? 시우 태어나고도 3번째 아니야? 아휴, 이러면 너도 이제 곧 애 맡기고 나가서 일해야 돼. 너 잘 생각해봐. 내가 나가서 일하는 거? 그거야 뭐 큰 상관은 없는데. 뭘 생각하라는 거야? 엄마는? 엄마는 이때 한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무척 차찹한 얼굴로 이렇게 덧붙이시더군요. 고서방, 앞만 봐도 너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 걱정이야. 엄마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니? 자식 태어나고 저렇게까지 떠돌면서 일자리 못 구하는 요즘 남자는 아유 처음 본다. 엄마 주변을 봐도 그래. 내 딸 고생시키니까 엄마는 속상할 따름이고. 너 생각 좀 진지하게 해봐. 그러니까 뭘 생각하라는 거냐고. 말 돌려서 하니까 못 알아듣겠어. 저는 이때 엄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생각도 못했어요. 듣고 순간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계속 저런 상태면 나는 각자 딴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해. 이렇게까지 마누라 고생시켜가면서 할 게 뭐 있니 진짜? 우리 너랑 시우 정도는 받아줄 능력이 돼. 대단한 건 아니라도 니네들 정도는 끼고 먹여 살릴 수 있어. 벌써 네가 지금 생활비 빌려가는 게 몇 달째냐고. 이른바 엄마는 이혼에 대해 말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당연히 저는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어영부영 말을 얽어부린 채 나와버렸어요. 저는 조금은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엄마 입으로 들으니 현실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날도 생활비를 얼마 빌리고 생필품이랑 반찬들, 김치까지 잔뜩 얻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때 차 안에서 얼마나 눈물이 줄줄 났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허황된 꿈이나 꾸고 있는 것 같아서요. 헌데 그날 저녁 전 또 곧장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지 뭐예요. 이때 남편이 들어와서 그럭저럭 밥을 차려주고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먼 돈을 얼마 저한테 봉투에 담아서 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웬 돈봉투? 요즘 이렇게 해서 돈을 주나? 아니 아무튼 이 돈은 어디서 난 건데? 그러자 남편은 모자를 훅 벗으며 잔뜩 눌린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배달 알바 요 근래 계속했어.
직장 없다고 어떻게 마냥 쉬어? 그러면 안 되잖아. 당신도 결혼 좀 모았던 적금 헐어서 계속 이렇게 생활비 대고 있는 거지? 조금만 참아줘. 급한 건 이렇게 배달로 막을 테니까. 이러면서 자리에 앉는데 양말도 빵꾸가 나서는 발톱 한쪽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글쎄. 언제 배달 알바를 하고 있었대? 발은 왜 그래? 피 나는 거야? 아까 뛰어다니다가 상자를 떨궜는데 발에 찧었어. 하필 양말도 빵꾸 나버렸더라고. 빵꾸 난 거 아니었음 이렇게 발톱 들리진 않았을 텐데. 약 있어? 있으면 좀 줘봐.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야멸차게 이혼이니 뭐니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가슴에서 욱하고 뭔가 올라오면서 간신히 눈물을 참았어요. 자기 딴엔 그래도 생각이라는 걸 해서 돈 보탤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무튼 그 뒤로 으쌰으쌰 해보자는 생각으로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답니다. 새 돌까지는 데리고 있으려 했으나 주변을 보니까 다들 일찍 보내고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두어 달간은 이렇게 지금 쓰면서 새삼 슬픈데 두어 달 정도는 평안했던 것 같아요. 곧 얼마 가지 않아 제 앞에 또 큰일이 벌어졌거든요. 이 무렵 남편은 이상하게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부업으로 배달 알바를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가져다주는 돈이 적어지더라고요. 제 딴엔 혼자 별 생각을 다 하다가 물었어요. 당신 노안이 오는 것 같다더니 뭘 그렇게 핸드폰을 들여다봐. 그리고 나 이제 적금도 거의 다 썼고 사실 엄마한테도 얼마 빌려서 쓰고 있었어. 이번에는 알바비 들어온 거 없어? 저는 이처럼 물어보면서도 남편한테 알바비라도 받아야 한다는 게 서글프더라고요. 근데 이 무렵 남편은 꽤 예민해 보였어요. 왜 그러는데? 알아서 때 되면 내가 줄 거야. 지금 배달 동선 꼬여서 그러니까 잠깐 말 걸지 말고 있어봐. 남편은 이 시기부터 유독 짜증을 저에게 많이 냈고 집에 와서도 애랑 보내는 시간보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일이 많았어요. 가끔 슬쩍 엿보니 게임을 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급기야 저도 터져서 뭐라고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주변에서 들었던 사례를 들어가며 따졌어요. 당신 뭐 딴짓하는 거 있어? 요즘 왜 이렇게 핸드폰이랑 한 몸이 되어서 사는 거야? 애 아빠면 집 와서 시우랑도 시간 보내고 그리고 딴 일도 알아본다더니 취업은 아직도 힘든 거야? 나 진짜 이렇게 연달아 뭐라고 하기 싫은데 돈도 안 주고 더 이상 생활비 달라고 친정에 손 벌리기도 싫어. 그러자 남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냅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서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유를 알 수 없이 씩씩거리더라고요. 할 말 있으면 말로 해. 그러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진짜 지긋지긋해. 당신만 알바해? 나도 알바한다고. 내가 시우 맡기고 오전에 일하면서 얼마나 지치는지 알아? 급기야 애가 깨서 울어대니 상황은 더 나빠졌고 저는 다시 애를 간신히 재우고 나왔어요. 남편은 그제서 입을 벌렸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듣지 않은 게 나았으려나요? 저는 너무 실망스러워 말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맨정신에 얘기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술 힘을 빌려서 말하는데 나도 잘해보려고 그런 건데 이번에는 좀 안 됐어. 당신한테 부담 안 주려고 그래서 당신 일하고 나서 당신도 버니까 그래서 내 돈 갖고 한 거야. 잠깐만. 뭐가? 뭘 당신 돈을 갖고 한 거야? 어디 투자라도 했어? 대체 무슨 뜻인데?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왜 그동안 그렇게 핸드폰을 눈이 시뻘개지도록 붙들고 있었는지 말하더라고요. 그게 저기 주식이랑 이것저것 좀 했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완전 내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 외에
박 팀장 있잖아. 거기가 그렇게 추천을 해줬고, 거기도 실제로 잘 됐어. 근데 나 때는 흐름을 잘못 탔었나 봐. 진짜 미안해, 여보. 어, 얼마? 얼마나 한 건데? 나 더 심장 쫄아들기 전에 빨리 말해봐. 그러자 남편은 한참 눈치를 보다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아주 작게 들릴랑 말랑 이렇게 읊조리더군요. 2,500 정도. 근데 나는 그렇게 많이 잃은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 박 팀장이랑 같이 일했던 지인은 1억이 넘게 털려서, 이제 진짜 손 안 댈게. 정말 미안해, 여보. 전 화낼 기력조차 생기지 않아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대로 눈을 질끈 감았어요. 조금이라도 실눈을 떠서 그 눈의 남편을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때 이제 막 달래서 재우고 나온 우리 아이의 온기가 아직도 제 팔 안에 가득한데 뭐에 홀린 듯이 이마를 뱉었네요. 남편은 자석처럼 온몸이 굳어버렸고요. 여보, 우리 이혼하면 안 될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주라. 나는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어깨가 떨리고 입술에 마비가 온 것처럼 아파하는지 몰라요. 장난으로 하는 얘기 아니야. 장난으로 해서도 안 될 얘기고. 나 고민 좀 해볼게. 우리 집에도 내가 얘기해 볼 거고, 당신도 아버님이랑 한 번은 얘기해봐. 제 말에 놀란 남편은 한참 자리에 망부서처럼 붙어 움직이질 않았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혼자 두고 아이가 잠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남편은 집에 없었고 아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 집에 있냐? 내가 저녁쯤에 잠깐 들려도 되겠어? 딴 게 아니고 너랑 명준이 둘 다 볼 일이 있어서 그런다. 한동안 시우도 못 받고 그놈 용돈도 못 줘서 말이야. 저는 대강 아버님이 왜 오신다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아들한테 이혼 얘기를 들었고 이래저래 확인하러 오시는 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아버님은 이혼하는 걸 원하실 리가 없을 테고요. 전 그저 한숨만 나오고 아버님의 방문이 반갑지 않았지만 어쨌든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아휴, 집안 분위기가 왜 이러냐? 명준이는 아직 안 왔어? 나는 밥 안 줘도 된다. 근데 명준이는 제대로 먹여야지. 암만 그래도 밖에서 구박받고 일하고 오는 건 똑같은 거야. 그놈 자식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을 놈 아니다. 빚 얼마 있다고 해서 사람 다 죽는 거 아니다. 더한 것들도 잘 살지 않냐? 아버님은 어쩜 저렇게 자기 아들 입장만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빚을 며느리랑 아들이 나눠서 같이 갚아야 할 텐데 너무 야속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의 이런 눈물 나는 노력을 그대로 무시하는 양 남편은 느지막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지 뭐예요. 그러면서 주정을 하는데 아버님도 딱히 감당이 안 되셨나 봐요. 제가 봐도 남편이 저렇게 직접적으로 주사를 부리는 건 처음 봤거든요. 명준아, 이놈, 우리 집 장군. 너 이러면 못 쓴다. 정신 차려. 내가 새애기랑 잘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혼이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할 일 하면 되는 거야. 애비는 너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응? 이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진심으로 본인 아들을 달래고 계셨으나 저는 전혀 와닿지 않더라고요. 술까지 마시고 와서 주정을 해대는 남편을 보니 전 더 갑갑하게 느껴졌어요. 당신 그만하고 들어가서 자. 아버님 늦었으니까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저도 뒷정리하고 시우 챙겨야 해서 배웅은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그러자 아버님은 곧장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뭘 저렇게 아들 일을 자꾸 만회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새끼야, 그러지 말고 나랑 대화 좀 하자. 명준이 이 녀석이
지금 보통 정신이 아니야. 니네 처음에 결혼하겠다고 시골릴 때 어땠냐? 그때 생각들을 좀 해봐라. 힘들 때나 기쁜 때나 아끼고 살겠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 남편 힘들다고 바로 내버리는 게 어딨어? 이혼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진짜? 급기야 아버님은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꺼내 괜시리 저한테 탓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쉽게 생각하고 한 말은 아니에요, 아버님. 이 사람 고생하고 힘든 것도 알고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저도 바로 결정한 건 아니고 우리 사이에 시효도 있고 하니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아버님은 제가 장난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란 걸 아셨는지 다급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는 놀라서 아버님을 확 쳐다봤어요. 결코 돈 때문은 아니었지만요. 돈 말이야. 좀만 기다려주라. 명준이가 사고 친 거에 내가 좀 얼마 더 보태서 주마. 나도 여윳돈 얼마 먼저 주고 명준이 자리 잡을 때까지 지원을 좀 해줄 테니까. 그러는 거 아니다 진짜. 진즉 이런 건 어른들이랑 얘기를 했어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뭘 말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버님. 그러니까 남편 빚을 갚아주신다고요? 아니면 생활비요? 아버님은 술에 완전히 취해 고꾸라져 소파에 쓰러진 아들을 보며 말씀하시더군요. 사연 듣는 분들은 저희 아버님 또래 6, 70 되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들이 취업도 안 하고 가장 노릇도 안 하고 알바만 근근히 하면서 주식과 게임에 목맨다면요. 거기에 빚까지 늘어버려서 며느리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다 저희 아버님처럼 대응을 하실까요? 둘 다 해주겠다는 거다.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볼 테니까 좌우지간 가정을 깨는 짓은 하지 마라. 너도 마음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힘든 애한테 그렇게 돌 던지는 거 아니라고. 전 아버님의 화법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은 채도 하지 않았지만 한사코 저에게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대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럴 거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명준이 빚도 대신 갚아주고 얼마 생활비도 챙겨줄 테니까 뒷일 걱정하지 말고 이혼 얘기는 물러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서 몇 번이나 저에게 대답을 자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었기에 대충 대답한 뒤 아버님 배웅 간단히 하고 들어왔어요. 아버님은 다음 날 정말로 우리 부부 통장으로 입금을 해오셨더군요. 한도가 있어서 이렇게 끊어서 돈을 보내주마. 우선은 이렇게 해서 명준이 빚은 빨리 갚아버려. 더 이상 그 문제로 싸우지 말고. 명준이 니놈도 2번 다시 주식이니 뭐니 손대면 나는 답이 없어. 알겠냐? 이렇게 급히 아버님이 불을 끄시니 저도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빚이 너무 막막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너무 빨리 무마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 부부는 며칠간은 냉전 상태로 상황을 유지하며 이혼 얘기는 일단 집어넣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상황들로 인해 제 마음도 너무 안 좋고 저도 저지만 아버님이 참 안 되셨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존심 세고 본인 아들밖에 모르시는 분이 아들 잘못을 인정하면서 없는 형편에 돈까지 대주셨으니까요. 저희 친정에서도 조금은 여론이 달라졌어요. 내가 고서방 그 난리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곱게 이혼은 둘째치고 진짜 가만 안 두려고 했어. 아휴, 저가에서 생활비로도 몇 달치 보내줬는지 지가 알면 그 돈 갖고 돈놀이를 하면 안 되지. 욕을 얻어먹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무마하셨다고 하니 더 뭐라고 해? 맞아, 엄마. 나도 그래서 더 얘기 안 하려고 해. 아버님 완전히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디서 돈 나신 건지는 모르지만 꼬박 돈 다 갚아주셨어.
남편은 그 뒤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처럼 상황은 그럭저럭 정리가 되었고 남편은 집안에서 한참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저는 제가 앞으로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었나 봐요. 남편은 미워도 나름의 도리는 할 결심으로 움직였거든요. 저기 엄마, 김치랑 좀 있지? 나 이번에 아버님 댁 좀 다녀오려고. 어머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도 당황스러우실 거야. 그러고 보니 아버님 댁 간 지도 좀 됐거든? 나 엄마네 들릴 테니까 반찬 좀 싸주라. 그렇게 저는 엄마로부터 반찬과 김치 등을 얻어서 아버님 댁으로 넘어갔어요. 직접 부르신 건 아니고 제가 임의적으로 들린 거라 연락드렸더니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더군요. 들어가서 식탁 위에 쇼핑백들을 늘어놓으려고 하는데 거기 먼저 놓여있던 허연 종이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 월세? 월세 계약서? 이게 다 뭐라는 거야? 왜 아버님이? 여차하면 물 묻어 찢어질 것처럼 위태롭게 계약서 같은 게 올려져 있었고 슬쩍 그냥 넘기기 좀 꺼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찬히 그 종이를 집어 내용들을 조금씩 훑어내렸어요. 근데 암만 해도 좀 평범해 보이지 않고 이런 거 잘 모르는 제 눈에도 개운치 않은 내용들이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싶어 바로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님은 별거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신경 쓸 거 아니야. 왔으면 반찬 넣어두고 가라. 아무튼 나갈 때 문단속 잘하고 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별달리 할 말이 없어 전화를 끊었는데요. 계속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저보다 이런 쪽에 훨씬 빠삭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에 대해 문의를 했어요. 응? 그게 뭔 소리래? 야, 네 시아버지 돈이 뭐 얼마나 있다는 거야? 아, 거기 돈 그닥 있는 집은 아니잖아.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난 월세 계약서가 있었다고? 네 시아버지 이름으로? 아휴, 너 그거 잘 알아봐. 이번에 엄마 친구도 전세 사기 당했잖아. 엄마, 내가 봐도 좀 이상해. 아버님 맨날 이런 거 어머니한테 맡기셔서 잘 모르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전에 어머니가 넋두리 하시는 거 들은 적 있거든? 나도 좀 찝찝한 게 이거 확인을 좀 해봐야 되나? 여쭤보니까 자꾸 신경 쓰지 말라고 뭐라 하셔. 으이그, 남편은 그 마누라가 잘하는 법이야.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을 정도면 경제 개념이 시원치 않다는 건데 뭔 계약서를 썼다고? 아, 그거 잘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영희 이모 알지? 그 이모야 사기당했다는 사람이. 지금 알아누워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엄마의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려니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암만 해도 이상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또 어디 배달 가 있는지 아니면 눈치 보며 술 마시고 있는 건지 연락이 안 되더군요. 다급해진 저는 결국 남동생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아, 누나, 나 진짜 바빠. 매형처럼 한가하지 않다고. 아, 게다가 사돈 어르신의 일인데 내가 왜 따라가야 해? 나도 네 시간 많이 안 뺏을 거야. 나 혼자 가보긴 아무래도 좀 무서워서 그래. 주소 보고 검색해보니까 약간 외진 동네 같아서. 나름 번화가 쪽 건물이긴 한데 인터넷으로 사진 보니까 나 혼자 가기 좀 그렇더라고. 이번만 도와주라. 남동생은 한사코 싫다고 했고 저도 약간은 귀찮아졌지만 왠지 신경이 쓰여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왠지 이상한 상황에 휘말리신 느낌이 든단 말이야. 어쩐지 뭔가 너무 걱정 말란 식으로 큰돈 대준다는 뉘앙스로 말하시던 게 좀 걸려. 우리한테 주시려던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아버님이 제대로 뭘 알아보고 일을 하시나 싶어서 여차하면 결국 누나네가 또 수습을 해야 될지 몰라. 결국 이러저러하게 남동생을 설득을 시켜서 얘와 함께 그 계약서에 적힌 주소에 방문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일생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아직도 간간히 이거 관련해서 꿈을 꿀 때가 있답니다. 진짜 기절 초풍할 노릇이고 많은 부분에서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안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저와 남동생이 방문했던 곳은 역 근처에서 늘어지는 번화가 골목으로 쭉 들어가 새로 지어진 듯한 오피스텔이었는데요. 그래도 제법 후미진 구석 쪽에 있더라고요. 그 계약서에 적힌 호수는 심지어 제일 꼭대기 중 안쪽 끝에 있는 곳이었는데 유독 그쪽만 복도불이 안 들어와서 되게 어두웠어요. 신축 건물인 것 같은데 왜 그런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저와 남동생은 동시에 어떤 소리를 듣게 되었답니다. 분명히 사람이 내는 소리를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소리에 동생과 저는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쳤어요. 야, 너도 들었지? 사람 소리지? 여자 목소리 아니야? 여기 호수 맞는 거지? 제 말에 동생은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며 꽤 놀란 기색을 보였어요. 그러더니 말을 마구 더듬더라고요. 진짜, 나 이런 거 보고 듣고 하는 거 진짜 못해. 나 은근 겁 많은 거 알잖아. 아니, 근데 왜 이런 데서 저런 소리가 들리는 거지? 저기 누나, 잠깐 가만히 있어봐.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경찰이란 말에 저는 불쑥 놀라 동생을 쳐다봤고 그때도 여전히 그 호수의 문 안에서는 목소리가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살려주세요. 저 좀 꺼내주세요. 여기서 우리 둘은 완전히 얼어붙어 몇 초간 멈춰 있었고 결국 동생이 가까스로 손을 들어 경찰을 불렀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입이 제대로 안 떨어졌어요. 차마 그 목소리에 대답할 수도 그렇다고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는 실정이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 경찰이 도착했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왜 경찰이 도착해서 사정을 물을 때까지 아버님께 연락을 못했던 것일까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 많이 스쳐갔고 너무 많이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때 여전히 연락이 안 되고 있었고요. 하여간 경찰들도 문을 두드려 어찌어찌 열었는데요. 솔직히 이 문 자체도 뭔가 이상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어요. 뭘 어찌한 건지 밖에서 열려고 해도 잘 안 열리고 안에서도 안 열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겨우 열어내는 그 광경을 저와 동생은 침을 꿀꺽 삼키면서 보고 있었고 그 과정 자체에서 저는 질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뒤이어 알게 된 진실에 내내 어디 공포영화 주인공 마냥 입을 벌리고 다물지를 못했답니다. 그 수수께끼의 방 안에서는 엄청 지친 얼굴을 한 40대 정도의 여자분이 안에서 나왔는데요. 아유, 다크서클이 저 발밑까지 내려와서는 너무 피폐해 보이더군요. 대체 이 여자분은 왜 여기 있으며 우리 아버님이 계약했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 여자분은 한참 있다 힘겹게 입을 떼더라고요. 고대식이 아저씨, 그 아저씨 어딨어요?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고소할 거고 다 돌려줄 거야. 똑같이 해줄 거야. 아휴,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이 여자분은 우리 아버님 이름을 대면서 격분에 못 이겨 주저앉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을 알게 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알게 되면서 저 역시 주저앉고 싶은 기분이 되었어요. 나중에 찾아와 대면하게 된 아버님이 직접 입을 여셨기 때문이에요. 아유, 이거 참. 이봐요. 당신이 나한테 그럴 말할 자격이 돼요? 되냐고? 강 사장이랑 짜고 쳤잖아. 짜고 나 물먹인 거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 우리 아들네 집 사줘야 된다고, 투자해야 된다고, 땡땡 갈비집에서 말할 때 그 짝도 같이 있었잖아. 그때 그 짝이 뭐라고 했어요? 강 사장이랑 둘이 붙어먹고 나한테 뭐라고 했냐고? 아버님은 그 여자랑 언성을 높이며 싸우셨고 그 집안에 갇혀있던 여자는 진짜 사생결단이라도 한 양
눈이 시뻘개져서 마구 화를 내뿜었어요. 결국 이 모든 내용인 즉슨 일단 아버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게 맞고요. 계약서상 적혀있던 그 집에 아버님의 의사로 저 여자분을 가둔 게 맞더라고요. 뒤늦게 도착한 남편은 여기까지 듣고 영혼이 빠져나간 표정을 짓더군요. 아버지, 이게 뭔 일이에요, 대체? 저 여자분은 누구고 좀 알아듣게 말씀을 해보세요. 이 시끄러운 난장판 안에서 저와 남편이 아버님께 들었던 설명은 정말 기가 막히다 못해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나다 못해 피 섞인 한숨이 쏟아지는 내용이었어요. 아휴,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건너 투자를 했는데 저번에 너그들 돈 내주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앞만 봐도 이거 내가 속은 것 같더라고. 이것들은 아니라고 지들끼리 죽이 맞아서 바늘 짜고 우겨대고 말이지. 그냥 둘 수가 있어. 나는 돈 받아서 니들 줄라고 니들 집 사주려고 큰맘 먹고 한 판인데 말이야. 여기서 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얼굴을 찌푸렸고 남편도 점점 얼굴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투자요? 무슨 투자? 우리 집 사주려고 투자했다고요? 이분이랑? 아버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시다 본인도 민망하셨는지 입을 다무셨고 남편은 집요하게 따져대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2천 얼마 받아오고 그 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자분은 여기 왜 가둔 건데요? 이것들이 그것만 토해내고 나머지 돈은 계속 밀어대니까 사기를 완전 제대로 친 거야 이것들이. 그래놓고 돌아가면서 장난질을 하잖아. 나는 돈 받기 전까진 너희들 아무것도 못 해준다 했어. 강 사장은 지인즉 도망갔고 이 여자 김정현이 이 여자만 건물주랍시고 이 주변에 놔뒀더라고. 아유, 대체 뭐 얼마나 복잡한 사기판에 걸려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냥 딱 그거예요. 아버님은 젊은 건물주라던 이 여자와 다른 몇몇인들이 짜둔 판에 넘어가신 거고요. 아버님 말고도 무수한 피의자들이 있었더군요. 얼마를 거셨는지 정확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상당한 돈을 대셨던 것 같고 저는 속이 터지다 못해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아버님, 이 돈이 어디서 나신 거예요? 설마 지금 살고 있는 집 담보로 대출받고 그러신 건 아니죠? 진짜 그것만은. 그런데 아버님은 눈을 찔끔 감으시더니 고개를 떨구시더라고요. 이땐 남편조차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탄식했어요. 아, 세상에. 말도 안 돼. 아버지, 이게 말이 돼요? 아, 나 진짜 죽겠네. 아, 이건 진짜 어쩌라는 건지. 남편은 머리를 부여잡고 몇 번이나 썩은 한숨을 토해냈고 저는 하늘이 노래졌어요. 아버님은 적잖이 힘드셨는지 토해내듯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이 여자라도 여기 두고 못 나가게 하면 누구건 돈 조금이라도 적어도 여기 와 있는 나한테라도 돌려줄 줄 알았지. 근데 아유, 아무튼 니네들 진짜 면목이 없다. 아, 어디까지나 좋은 의도로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큰일을 하신 아버님인데 저는 손을 뻗어 조금의 위로도 해드릴 수가 없었네요. 그냥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느낌이었네요. 그리고 이 일을 당한 여자는 오롯이 자기의 피해 사실만 자극을 해서 절대 넘어가줄 기세가 아니더군요. 사기도 보통 각오 아니면 못 치는 건가 봐요. 나 아저씨 진짜 안 봐줄 거야. 고소하고 쳐넣을 거야. 아휴,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하필 핸드폰도 못 갖고 들어와서 차에 그냥 넣어두고 죽는 줄 알았어. 나보고 사기꾼이랬지? 어디 더 떠들어봐. 아, 정말 상황이 너무 한심하게 굴러가 버렸어요. 예전부터 준비하셨다던 이 집에 대한 투자란 서류상 없는 일이 되었고 아버님 앞에 남아있는 건 저 여자를 가둔 것, 그 죗값을 묻는 내용뿐이었어요. 현실이 이런데 아버님은 그냥 흐느끼시면서 감정에 호소하시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너무 지끈거리고 멀쩡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럼 어쩌란 말이냐. 자식이 빚지고 이혼하게 생겼다는데, 쫓겨나게 생겼다는데 이 꼴이 날 줄 내가 알았겠냐고. 저는 이런 아버님의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그 자리에 쓱 걸터 앉아버렸어요. 사실 좋다 이거예요. 아버님과 아버님께 곧 죽어도 사기라 안 쳤다고 우기는 저 여자 입장이나 뭐 다 좋은 게 좋다고 보고 저들끼리 해결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까지 남편 눈치를 그렇게 봐왔고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짠한 입장, 짠한 시아버지, 게다가 그 자리에서 아각거리던 저 익명의 여자까지 저는 계속 혼자 참아가며 이 가정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한참이나 물음표가 왔다 갔다 했었어요. 하지만 그러는 사이 법대로 일들은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처벌받게 되셨고 저 익명의 여자도 사기 외에 또 이것저것 얹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갑갑한 판국에 제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리는 일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 이 혼란한 와중에 또 술을 마시러 싸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당신 뭐라 안 하고 꾹꾹 참았던 저는 이제 모든 걸 끝내고 싶어졌어요. 당신, 이 판국에 술이 들어가나 보다. 지금 괴로운 사람이 당신 혼자만 있나 보지? 나 진짜 안 되겠다. 전 이 사실들을 우리 친정에 싹 다 알렸고 엄마는 굳은 얼굴로 저에게 선포하셨어요. 이혼해. 이제 더 볼 것도 없다. 나는 한마디밖에 해줄 말이 없어. 그 집 진짜 그 아버지랑 그 아들이야. 대책 없이 둘 다 오냐 오냐 해주길 바라는 데다가 돈 다룰 줄도 모르고 능력들도 없어. 사기 당한 거 잘못 아니라지만 네 시아버지는 서류만 봐도 뭐가 잘못된지 알겠다. 나 더 이상 너 그 집에 놔두기 싫어. 내 말 뭔지 알아? 알아. 나도 이혼할 거야, 엄마. 더 못 있겠어. 내 정신 건강이 이상해질 것 같아. 저는 굳센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요. 남편은 저에게 안절부절, 애걸복걸 사정을 하며 엎드리더군요. 허나 저 역시 같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남편에게 사정을 했어요. 나 누구 잘못이나 하는 거 아니고 생활력 없는 당신을 지금 와서 탓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나 그냥 다 그만하고 싶어. 어쩜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일이 터지고 놀랄 일들이 많이 생겨? 나 이러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이런 저의 말에 실성한 사람 마냥 멍하니 제 얼굴을 쳐다보더군요. 부탁이야. 나 그만 놔줘라. 우리 각자 자기 몸도 못 챙길 정도면 심각한 거잖아. 엄마 아빠란 작자가 본인들 몸도 못 돌보면서 어떻게 시우를 돌보겠어? 그만하자 제발. 당신이 좀 이제 양보해줘. 나 지금껏 왔으면 잘 온 거야. 안 그래? 끝으로 갈수록 저도 울음이 올라와 무척 흥분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서로 붙들고 통곡을 했네요. 그리하여 문자 그대로 저와 남편은 끝을 보고 이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이후에 남편은 면접 교섭 때만 잠깐 볼 뿐 저와의 만남은 거의 없고요. 아이를 어쩌다 만나서 얼마간 놀아주는 일 외에는 뭐라고 돌아다니는 건지 여전히 양복 차림은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어렴풋이 확인하며 이혼하고 벗어나길 잘했다는 확신만 짙어지고 있어요. 저는 친정으로 돌아와서 시우랑 같이 살고 차근차근 기력을 얻고 건강한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이제 저도 저만 생각하며 좀 행복해지고 싶네요. 이 작은 시작이라도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계란 한 판 나이가 된 새댁이에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
결혼 선배님들이 차고 넘치는 것 같지만 사연을 써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유튜브 지방령이라서 별 장르의 채널을 다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보는 건 사연 채널 같아요. 만약 제 사연이 채널에 소개가 된다면 멋진 목소리가 입혀져 나갈 테니까 상상해보니 설레고 재미있네요. 이야기 적는 재능은 없는지라 어설퍼도 이해 부탁드려요. 저에겐 결혼하고 나서 두 분의 형님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결혼 전이나 당시에는 절대 예상 못했지만 제가 본의 아니게 형님들로부터 미운털이 박혔었거든요. 이것에 관해 저희 시댁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저보다 4살 많은 신랑하고 결혼했습니다. 풍문에 의하자면 궁합도 안 본다는 찰떡조합 4살 차이예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대형 카페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신랑은 그때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정확히 겹치는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리가 잘 걸쳐져서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신랑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었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는지 연애하는 동안 저는 정말 불편한 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신랑이 저한테 모든 걸 맞춰주는 느낌이었고 저는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을 자주 맛보았습니다. 저는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태어나서 누구한테 맹목적인 사랑을 받아보는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신랑한테서 담백한 청혼을 받았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수락해버렸습니다. 저도 신랑이 너무 좋으니까 밀당할 생각조차 안 들더라고요. 신랑은 3남 집안의 막내입니다. 위로 형만 둘인데 형들이랑 각각 9살, 8살이 차이나요. 그러니까 아주버님들께서는 연년생인데 신랑만 나중에 뚝 떨어져서 태어났던 거죠. 이건 여담인데 혹시 신랑 임신하셨을 때 딸 기대하셨던 건 아니냐고 시부모님께 농담 삼아 여쭤봤었는데 정말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주버님 두 분이 어렸을 때부터 엄청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렇게 개구쟁이였대요. 거칠게 짝이 없어서 시아버지께서 항상 엄하게 혼내셔야만 했고 내심 귀여운 딸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랑은 제가 보기엔 딸 같은 아들 그런 표현이랑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외모며 성격이며 다 근엄진지한 아주버님들보다야 부드럽지만요. 신랑은 옛날부터 아주버님들과 관계가 어려운 편이었대요. 신랑 혼자만 대학을 타지로 와서 멀어진 것도 한몫을 했었고요. 참고로 결혼식은 양가 협의하에 저희 친정과 가까운 동네에서 했습니다. 당연히 신혼집도 이쪽에 잡아서 쭉 살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결혼 직후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갑작스레 일을 그쪽에서 하게 된 거예요. 지방행을 두고 저는 고민이 되었죠. 그런데 그 고민 짧게 마치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카페 점장 일을 천년만년 해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나중에 제 가게를 차리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 정도만 있었어요. 재취업이든 창업이든 천천히 시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게 어때? 내려가서 일단 쉬면서 네가 거기 생활에 적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신랑의 조심스러운 말에 저는 바로 동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희가 내려가는 지역이 시댁과 가깝고 신랑에게는 연고지니까 안심이 된다고 해주셨어요. 지방도 지방 나름인데 저희가 살게 된 지역은 3대 대형마트가 다 입점되어 있었고 나름 백화점이랄 것도 있으니 인프라가 괜찮더라고요. 특히나 젊은 층이 많다길래 기대가 되었어요. 확실히 수도권보다 저렴한 숫자의 아파트들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번지르르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이렇게 후다닥 결혼부터 지방 정착까지 이뤄졌는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제가 웃음꽃 만발했던 결혼식 당시에는 꿈에도 그려보지 못한 그림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넓디 넓은 경상도에서 저희 부부가 정착한 지역을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시댁의 위치는 A에서 바로 밑으로 쭉 내려가기만 하면 도착할 수 있는 B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B 지역에서 옆으로 쭉 가기만 하면 C 지역이 나왔습니다. 이곳에는 누가 사냐고요? 저희 신랑의 형제들이죠. 바로바로 아주버님 두 분 댁들께서 같은 지역에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저희 신혼집, 시댁, 아주버님들이 전부 거주 지역명은 다르지만 서로가 딱 붙어 있어서 사실상 한 통속 동네에 살게 된 것이었죠. 저희 집에서 시댁도 굉장히 가까운 편이었는데 시댁에서 아주버님 댁들은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신축 아파트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집안 식구들과 하는 소소한 집들이도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후딱 3주가 지났습니다. 이때부터 살짝 정신에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들어오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다? 나는 지금 무슨 상황에 놓여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시댁이라는 최강적진의 한복판에 혈혈단신으로 남겨진 신세였습니다. 아니, 결혼하기 전에야 여기 내려와서 가까이 살게 될 줄 몰랐으니까 마음이 편했던 거고요. 이제는 완전히 상황을 무를 수 없게 됐구나 싶어서 착잡했어요. 내 할 말이 있는데 니 있잖아. 괜히 막 억지로 걸음을 생각 말고 니 편한 대로 지내면 된다, 알았지? 내 눈치 보지 말고, 응? 다른 식구들 눈치 볼 것도 없고 고만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편하게 지내라. 그럼 된다. 어라?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먼저 선수를 치셨어요. 이사한 뒤로 처음 시댁에 찾아가 인사드리는 자리였어요. 어머님 하면서 웃는 저의 가식적인 얼굴에서 경직된 기운을 읽으셨던 걸까요? 진하게 눈가 아이라인 문신을 하신 시어머니의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보시는 눈빛은 그간 배워왔을 때랑은 사뭇 달랐어요. 마치 너 불편한 거 다 아니까 괜히 가식 떨 것 없다며 궁예 뺨치는 관심법을 시전하고 계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며 앞으로 열심히 며느리 노릇하겠다며 밝게 웃어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 한쪽 입꼬리만 크게 올리며 비릿한 미소를 제게 지어주셨어요. 흠칫했죠. 그러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이란 걸 해보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란 인물보다 훨씬 오래전에 며느리들을 둘이나 먼저 들인 분이잖아요. 이미 손주들도 봤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는 어쩌면 자식 결혼시키고 며느리 맡고 손주 보는 걸로는 이미 볼장을 끝장까지 다 봤는데 노래 다 불러놓고 나니까 저라는 막내 며느리가 노래방 추가 서비스 개념 마냥 들어온 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시댁에 들르면 시어머니가 절 보는 눈빛에서 약간 해탈하신 듯한 뭔가 기대감이나 요구거리는 전혀 없는 듯한 기운을 읽었어요. 제가 며느리랍시고 부담감을 어깨에 짊어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시댁은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일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딱히 도와드릴 게 없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그거 캐는 거요. 다음에 같이 할까요? 제가 이래봬도 힘은 좋아요. 됐다, 마. 사람 쓰면 반나절이 먹고 금방만 다 끝낸다. 니 와봤자 거들 것도 없다. 처음에 뭘 모를 때 저는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야심차게 가서 일손 도와드렸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밭일이 힘든 줄 몰랐어요. 어렸을 때 무한도전 예능에서 밭에서 하는 개그, 그런 것만 보고 농사 풍경이 제 머릿속에서 미화가 됐었나 봐요. 쭈그려서 몇 시간을. 도대체 어르신들은 어떻게 일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수련들을 하셨기에 쓱싹쓱싹 해치우고 옆줄로들 옮겨가시는 건지.
제가 경력이 없으니 요령도 없었어요. 그냥 무대뽀로 달려들었다가 허리 개박살 나서 일어날 때 온몸에 불쾌한 전율이 흘렀고 진짜 오줌 지리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힘이 풀려서 지려버렸다면 고부관계가 어떤 추악한 파국으로 흘러갔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네요. 다리가 천근만근이라 잘 움직여지지 않았고 그날 하마터면 양발 운전하고 집에 돌아올 뻔했어요. 지방 내려간 지 한 달 만에 천국으로 이사 갈 뻔했던 위기였습니다. 여보야, 이게 무슨 꼴이야. 아침에는 싱그러운 꽃이었는데 왜 저녁 때는 삶은 시래기가 되어 있어? 여보야, 오늘 시골 갔다가 무슨 일 겪었어? 제가 넋이 나가 있으니까 퇴근한 신랑이 절 놀리며 웃으면서도 내심 걱정하더라고요. 혹시 시댁에서 원치 않은 혹사를 당한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진상은 그렇지 않았죠. 니 인제 일 도와준다 나서지 마래. 니 방해돼가 죽는 줄 알았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진지한 일침을 날리셨고 저는 숙연하게 저의 간장종지보다 작은 일꾼으로서의 그릇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던 거죠. 시어머니께서는 거칠의 말씀이 아니라 순도 100% 진심으로 저에게 뭘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시댁 출입을 삼갔냐고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시집살이, 참된 며느리 노릇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걸 눈치챈 순간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리고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심심했습니다. 반경 200km 안에 저의 친구라곤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과 친정 식구들 보려면 무려 200km를 연어처럼 힘들게 올라가야만 했어요. 엄두가 날 리 없었죠. 코로나 시국에 사이좋게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이웃과 손잡고 둥기둥기 놀기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친구는 오로지 신랑뿐이었는데요. 일이 생각보다 많고 바쁘더라고요. 이쪽으로 근무처를 새로 옮겨왔으니 초반 몇 달간 자리 잡느라 정신 없을 것이라는 언질이야 미리 들은 바가 있었으나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일거리가 많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로 향하게 됐던 겁니다. 어디겠어요? 시댁뿐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방문하다 보니까 점점 출입이 쉬워지더라고요. 시부모님 두 분이 대략 언제쯤 댁을 비우는지도 알게 되었고 예상외로 두 분께서 매일의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것도 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꾸 드나드니까 시부모님도 제가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모습을 점점 익숙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의 파국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댁이라 함은 시부모님 두 분만을 일컫는 게 아니었죠. 저에게는 두 분의 형님들이 계셨습니다. 20대의 하룻강아지는 40대의 지엄한 형님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체급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깜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로서 연고 하나 없는 지역에 신랑만 달랑 믿고 내려온 것이었으니 당연히 형님들께 꼬리 살랑거리며 잘 지내볼 작정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양면의 날이 강림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초기였어요. 우선 저를 의미심장하게 만들었던 사실 하나. 형님 두 분께서는 동갑내기였어요. 맨 처음 형님들을 뵀을 때 서로 친구처럼 잘 지내는 사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찐으로 동갑 친구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자녀들을 보셨어요. 큰형님네는 아들들이 9살, 5살이고 작은 형님은 딸이 8살, 아들이 5살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대가 미미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완전 또래다 보니 품앗이처럼 육아를 해오셨었다네요.
이 시조카들은 그래서 친형제처럼 어우러져 자라나고 있었어요. 마지막 쐐기, 형님 댁들은 무척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차로 15분 컷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는 거리였어요. 저 고등학교까지는 남녀공학을 나왔습니다만 대학은 여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초 직장의 대들보라고 불리는 서비스직, 그 중에서도 최전방인 카페에서 일해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성향 파악이 정말 중요한 게 카페 업무예요. 더군다나 저는 인력 관리를 겸하는 총괄 점장으로 일했었거든요. 그런 담금질의 나날을 보냈던 저의 촉이 외치고 있었어요. 형님들은 미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카르텔 조직이고 저기에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 따윈 없다. 잘못 뛰어들면 튕겨져 나가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어린 동서 들어왔다면서 호호호 반가워, 오호호 우리 동서 너무 좋아 난 몰라 를 외치고들 계시지만 실상 형님들은 절 전혀 좋아하고 계신 눈치가 아니었죠. 참고로 큰형님께서는 남흉내, 모창에 일가견이 있으시고 말씀을 할 때 말투를 과장되게 하는 편이에요. 확실히 말도 많으시고요. 반면 작은 형님께서는 사투리가 약하시고 상대적으로 조용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은근 똘끼가 엿보입니다. 두 분의 개성이나 기운이 확실히 달랐기에 서로 보완이 돼서 잘 맞겠구나 싶었어요. 여자들은 자기랑 공통 관심사가 같으면 잘 붙어먹는데요. 그 조합이 필승은 아닙니다. 완전 필승 조합은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공동의 적이 존재할 때입니다. 동서, 요즘 심심한가 보지? 시댁 문지방 턱을 꼬맞다 따라뿌리게 할 기세네. 이리 활발하니. 내 너무 보기 좋다. 바로 저 같은 적 말이죠. 이유 없이도 그냥 갈구기 만만한 존재. 큰형님이 너스레 떨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 작은 형님께서는 옆에서 푸업하며 웃음 참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를 비웃는 멘트다 이거죠. 시댁 작작 드나들라는 경고를 돌려 돌림판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막강 카르텔 2인조합 형님들과 법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 동서의 대치구도는 어느샌가 시댁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희의 이 대치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더욱 불이 붙은 것인지 아니면 원래 처음부터 타오를 소재여서 막을 수 없었던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분간할 수 없어요. 사건들 중 초반의 것으로는 무선 이어폰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심심하면 시댁에 드나들며 시어머니와 노가리 까먹기까지 가능해졌을 무렵이었네요. 시어머니께선 TV를 즐겨보진 않는데 트로트 같은 음악, 노래방송은 꼭 챙겨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시어머니 폰으로 유튜브 쉽게 보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내 이거 뭔지 안다. 야야, 이거 돈 많이 잡으면 그거 아이가? 네? 아니요 어머님. 이거 요금 상관없어요. 제가 어머님 요금제 만져놔서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냥 막 보고 싶으실 때마다 틀어놓으시면 되는데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처음엔 시큰둥해 하시던 시어머니도 점점 유튜브의 마력에 빠져드셨죠. 야야, 내가 이제껏 이걸 모르고 지냈나. 이리 잘 쓰는 걸 갖다가. 시어머니께서는 좋아하다 못해 되려 안타까워하실 정도였죠. 저는 시아버지께서도 폰으로 음악이나 영상 틀어놓고 일하실 때 심심하지 않도록 하우스 안에 거치대를 놔두렸어요. 그거 설치해 놓으니까 두 분이 얼마나 즐거워하셨는지 몰라요. 하우스 일 하시다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어깨춤 엉덩이 실룩하면서 몸도 푸셨어요. 제가 임영웅 전곡 재생 반복 듣기 영상을 가르쳐 드린 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아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신랑이 늦둥이라서 어렸을 땐 집에서 별칭이 막둥이였대요. 그렇다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막냉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막냉이 며느리라고요. 야야, 니네 있자네. 이제 돈 쓰지 마라. 우리 막냉이는 휴대폰 거 세우는 거 그거 10,000원 줬댄다. 근데 뭐 니네 전에 그 스피커? 우리 스피커 안 사줬나? 그 뭐 10만 원 줬다 했었나? 꼬마 쓰지도 않는데 니네 쓰든지 그거 가져가라. 제 자랑을 늘어놓으시며 시어머니께선 형님들에게 일침을 가하셨어요. 전말은 모르겠으나 형님들께서 시댁에 스피커를 사드렸던 모양이에요. 음악 들으시라고 말이죠. 하나도 쓸모 없었다면서 시어머니께서 툴툴거리는 것에 형님들은 동시에 저를 째려보셨습니다. 똥 씹은 표정이 되어서 말이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괜히 스피커가 고급이라는 마음에도 없는 말만 늘어놓아야 했습니다. 그 후 제가 시어머니를 또 관찰한 결과 시어머니께는 무선 이어폰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내 그거 뭔지 안다. 근데 그건 막 비싸기만 하고 불편하다 카던데. 고장이 잘 나가 안 된다 카더만. 젊은 애들이나 유용하게 쓰지 노인들한테는 안 된다면서 절레절레 하신 시어머니께 무선 이어폰을 사드렸어요. 귀여운 분홍색으로 말이죠. 이건 막 장난감도 아니고 이거 뭐고? 아유 참말로야. 아이고 뭐 내보고 으깨 쓰란 말이고. 그런데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시어머니께서 입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럴 줄 알았다면서 크크 웃었죠. 시골 분이라고 해서 나이 들었다고 해서 분홍색 쓰면 안 되라는 법 있나요? 여자들은 나이 먹어서도 예쁜 거 좋아합니다. 꾸미는 거요? 누가 꾸며준다면 환영이죠. 꾸밀 여건이나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지내는 것뿐이죠.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역시나 시어머니께서 이런 기특한 물건이 다 있냐며 무선 이어폰을 극찬하셨습니다. 분홍색이라 색이 튀니까 찾기도 쉽다면서 좋아하셨어요. 형님들 앞에서 시어머니께서 또 자랑을 하셨고 두 분은 다시 똥 씹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동서, 우리는 그런 거 비싸서 엄두도 못 내는데 덩이 크네. 네, 형님. 이거 할인해서 3만 원 줬어요.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할 수 있죠. 가격을 들으신 시어머니께서 눈이 커지시더니 약간 얼굴빛이 안 좋아지셔선 형님들을 흘기셨어요. 먹고 내한테 3만 원 쓰기 싫어가. 지금까지 이런 거 비싸고 불편해서 안 된다 했나? 시어머니께서 혀를 쯧쯧 차는 것에 형님들이 기함하셨죠. 비싼 브랜드 것들만 봐왔기에 저렴한 건 생각도 못했다면서 변명을 늘어놓으셨지만 시어머니께선 형님 두 분 다 똑같다면서 코웃음을 치셨어요. 그러자 작은 형님께서 이러셨죠. 어머니, 그거 무선 이어폰요.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그거요, 끼고 계시면 바깥 소리 잘 안 들려가 위험합니다. 밭에 계시다가 누가 부르는 소리 안 들릴 수도 있고요. 선이 없다 보니까 끼셔도 끼신 줄 모르고 행동하실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라요. 아, 어머님 괜찮아요. 그럼 한쪽만 꽂으시면 돼요. 작은 형님께서 진지하게 주절주절 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응수해버렸습니다. 한쪽만 귀에 꽂아도 작동이 된다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너무나 놀라워하셨고 신이 나셨어요. 이야, 신통방통하네. 이 뭐 이리 요망하노? 아휴, 됐다. 내 이거 만날 잘 쓸 수 있다. 형님들께선 제대로 똥 씹은 표정이 되었어요. 저는 이 이후로도 그런 표정을 자주 보게 되었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미운털 제대로 박히게 된 사건은 의외로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계기를 바로 이 케이크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시댁을 드나들며 눈여겨보았던 것이 시부모님께선 빵 같은 간식을 잘 잡수신다는 것이었어요. 자꾸 슈퍼에서 파는 꿀호떡, 시몬 카스텔라, 크림빵 이런 것들을 몇 개씩 사놨다가 드시더라고요.
칼칼한 김치 수제비를 잘 해드시는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빵을 찾으시는가 의외여서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점차 알게 된 점. 시아버지께서도 빵을 좋아하신단 거예요. 오죽하면 하우스 구석탱이에 큰 식빵 하나 갖다 놓고 한 장씩 꺼내어 드셨습니다. 아버님, 근데 이거 식빵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에요? 이거 날짜가 지난 것 같은데요? 설마 계속 드시고 계신 건 아니죠? 와, 가는데 곰팡이 폈나? 네? 아니요. 곰팡이 같은 건 없는데요. 지금 날짜가 꽤 지난 걸로 보여서요. 곰팡이 핀 것도 아닌데 괜찮다. 먹어도 안 뒤집은다. 그냥 둬라. 네? 아버님, 암만 그래도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보관한 것도 이렇게 바깥에 상온에 두면 금방 상해요.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새로 사드릴게요. 됐다, 마. 내가 맨날 빵 쪼가리 먹고픈데 먹을 게 마땅치 않아 그런다. 지금까지 잘 먹었으니 그냥 둬라. 시아버지 말씀을 듣고 가만히 머리 굴려보니까 빵뿐만 아니라 달달한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과일 자잘한 거 모아다가 졸여서 시어머니께서 잼을 만드시는 것도 봤거든요. 혹시 이런 것도 좋아하시려나 어떤가 궁금해서 제가 한날은 케이크를 사서 시댁에 갔습니다. 두 분이 밭에서 돌아오시길래 제가 달다구리한 거 사왔다면서 냉장고에 둔 케이크를 꺼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진짜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입을 쩍 벌리셨습니다. 엄마야, 웬 케이크고? 니 혹시 생일이가? 어머님, 아니에요. 같이 먹으려고 그냥 사왔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는 베이커리인데 여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와본 거예요. 같이 드셔보실래요? 시부모님께서 케이크를 진짜 엄청나게 잘 드시는 겁니다. 제가 홍차 팁에 끓여다가 같이 드시라고 옆에 차도 놔드렸더니 두 분이 각자 케이크 2조각 이상씩은 드셨어요. 떡보다 빵이 좋다고 하시는 시부모님. 그런데 케이크는 오로지 특별한 날에만 먹어왔고 그런 빵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아무 날도 아닌데 먹어서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너무 좋고 신기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분 다 워낙 달달하고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는 입맛이라네요. 너무 잘 드셔주니까 저도 뿌듯했죠. 신랑이 칭찬받는 것도 좋고 저에게도 일석이조였습니다. 빵 덕후라고 시부모님께서 직접 말씀도 해주셨겠다. 저는 고민하다가 냉동 와플 생지를 시댁에 사드렸어요. 시댁 부엌의 찬장 구석탱이에 늘 처박혀 있던 토스트기를 꺼내다가 와플 하나씩 넣고 구워서 드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간단했죠. 냉동실에서 와플 하나 꺼내어 토스트기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 자동이었으니까요. 쫀득하고 설탕이 콕콕 박혀있는 벨기에 와플은 그냥 사르르 녹는 맛이었죠. 두 분께서 정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셨어요. 이건 혁명이라고 하셨죠. 화기애애한 이 분위기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바로 형님들이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자동으로 빵이 톡 튀어나온다면서 토스트기를 극찬하시는 시어머니 모습에 형님들은 다시 똥 씹은 표정을 드러내었어요. 어머니, 제가 일전에 사드린 거 있잖아요. 그 에어프라이어가 더 좋은 건데요. 거기다 해드시지 그건 왜 안 쓰시고. 응? 그거. 니 마침 말 잘했다. 그 에프레슨가 그 있잖아. 자리차지해가 만날 골치다 골치. 이참에 치우면 좋겠는데 니네 뭐 어디 줄 데 없나? 아마 야심차게 장만해드렸을 게 분명한 에어프라이어의 고물 취급에 작은 형님께서는 침울해지셨어요. 그런데 두 분 댁은 이미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어머님. 저희 집에 스팀 오븐은 있는데 기능은 달라서요. 에어프라이어 있으면 저 잘 쓸 것 같아요. 그래? 마, 딱이네, 마.
막내이가 오늘 갈 때 그 프린스 그거 퍼뜩 떼고 갑비라.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계기로 제가 미운털 세게 박힌 게 분명해요. 제가 에어프라이어를 가져가려고 조수석 바닥에다가 조심스레 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출발하려는데 차 옆에서 팔짱 끼고 서 계시던 큰형님께서 동서, 가다가 에어프라이어 안 터지게 조심히 가래. 가다가 폭발하면 사망이 돼. 알지? 즉사라 즉사. 이렇게 큰 소리를 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큰형님보다 한 걸음 뒤쪽에 서 계신 작은 형님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배웅해 주셨죠. 두 분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제법 살벌했습니다. 그때 그제서야 제대로 엿된 것을 깨달은 제가 집으로 가는 동안 달달 떨었어요. 형님들 대신에 시부모님께 열심히 효도하고 즐거운 분위기 만드는 앞잡이 막내 역할을 좀 해보려 했더니만 단단히 역효과가 났구나 싶었죠. 신랑한테 앞으로 어쩌면 좋으냐고 이미 형님들 눈빛 장난 아니라고 하소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랑도 달달 떠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보야, 웬만하면 조심해줘. 나 우리 형들 무섭다고 그랬잖아. 내가 옛날에 학교 농땡이 쳤다가 걸려서 형들한테 진심으로 맞아 죽을 뻔하고 그때부터 약간 트라우마 생겼어. 아, 뭐야 진짜 이러기야? 그런데 그러면 아주버님들도 당연히 형님들 편이지? 형님들 말이면 꼼짝 못하는 분들이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확실한 건 경제권이 형수님들이 아니라 형들한테 있어. 이건 내가 확실하게 알아. 두 댁 전부 경제권을 아주버님들이 쥐고 있다는 것. 이 점을 일단 머릿속으로 메모해 두었죠. 나중에 쓸모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형님들이 처음부터 절 고깝게 생각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기름통을 살살 굴려버린 모양이었으니 저 나름대로는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아양 떨면서 비위 맞추려 했죠. 그런데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그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혀서 잘 안 빠지더라고요. 저희 시댁 식구들끼리 복날이라고 산에 놀러 갔다가 백숙 먹기로 한 날이었는데요. 동서, 한 살이라도 어린 게 정말 좋다. 아주 화사하네. 멋있어. 작은 형님께서 은은한 멘트를 날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제가 면으로 된 원피스를 입고 갔거든요. 산이 가파른 것도 아니고 그냥 산책 코스처럼 되어 있어서 1시간도 안 되는 도보거리라면 원피스 차림이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바지보다 더 시원하기도 하고요. 책모자에 원피스, 뒷밴딩 샌들을 신고 갔는데 신랑은 저 예쁘다면서 계속 제 사진을 몇 번 찍어주었죠. 그걸 보면서 아주버님들은 보기 좋다며 웃어주었고 형님들은 똥 씹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형님들은 그냥 골프웨어 같은 티셔츠에 각각 청바지, 면바지 차림이었어요. 동서, 치맛바람 혹시나 불거리네? 근데 보기에만 예쁘지, 안 그러나? 지금 가랑이에 땀 많이 찼지? 막 흥건하지? 그런데 갑자기 큰형님께서 가소롭단 표정으로 저에게 큰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나란히 계시던 아주버님들이 절 쳐다보고 하지만 저는 당찬 대답을 들려드리고 말았습니다. 아, 속바지 입어서 괜찮아요. 당연히 안에 챙겨 입었죠. 형님들은 당황한 눈치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더니 그날 내내 똥 씹은 표정을 풀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건네봐도 시큰둥하게 대꾸하셨죠. 그리고 여름이라서 제가 시댁에 선크림 사드릴까 했거든요. 그런데 형님들께서 이미 시부모님은 살 탄 지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뭐하러 선크림 바르시겠냐며 로션도 대충 바르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바르는 것 자체를 귀찮아 하신다고 말이죠. 제가 또 고민하다가 선크림을 스틱형으로 사드렸어요.
물파스 바르듯이 그냥 쓱쓱 바르는 선스틱요. 잘 쓰실지는 모르겠으나 여름이고 땡볕인데 댁에 선크림 하나 없길래 제가 사드린 것이었죠. 그런데 주말 식구들 다 모인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께서 그 선스틱을 극찬하셨습니다. 팔에 쓱 문지르고 나갔더니 그 부분만 빼고 살이 익었다면서 효과 제대로 체감하고는 열심히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지껏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다면 좋았을 거라면서 아쉬워하셨죠.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뻐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버님들께서 관심을 보였어요. 재수씨, 내 것도 하나 부탁 가능해요? 작은 아주버님이 저한테 물으시니까 옆에서 큰 아주버님도 동조하면서 부탁한다고 하시고, 그런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역시나 똥 씹은 표정으로 변화하신 형님들이었습니다. 내한테 물어보지. 그걸 왜 동수한테 물어보나? 당신은 못 믿어오니까 극하지. 눈치 없이 쐐기를 날리는 큰아주버님 대답에 큰형님은 심기가 불편해 보였어요. 고생길 제대로 열린 건 이 시점부터였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형님들께서 작정하고 작당을 하신 게 분명했습니다. 시부모님에 이어서 아주버님들까지 저에게 호의를 보이며 신뢰를 쌓아가자 그게 형님들 눈에는 썩 마땅치 않았나 봐요. 그 후로 저는 사사건건 시비가 털리게 되었어요. 단단한 카르텔 조직에 의해 주제 모르고 그동안 깝쳐댔던 하룻강아지는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기 시작했죠. 동서, 잡채는 미리 해두면 싱거워진다고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일하면 음식 다 못 먹게 된 건데 이걸 어쩌지? 동서가 다시 다 해야 되겠네. 동서가 영특한 줄 알았는데 이상한 데서 맹하게 머리가 나쁘네. 형님들께서 자기들은 다른 거 맡을 테니 저보고 잡채 먼저 하고 있으라 해서 저는 준비 끝내고 열심히 버무린 죄밖에 없었는데요. 시키는 대로 잡채를 미리 해놨다는 죄로 저는 부엌에서 내내 쿠사리를 먹어야 했습니다. 센스가 없다느니 일을 그르치는 유형이라느니 별별 말을 다 들었네요. 며느리 셋이 합심해서 뒷정리 싹 하겠다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설거지는 저 혼자 몰빵이었습니다. 형님들께서 하시는 일이라곤 냉장고 대충 정리하고 식탁에 앉아 잡담을 나누는 것뿐. 그 앞에서 저는 싱크대 앞에 오래 서서 죽어랍시고 쌓인 설거지를 해치워야만 했어요. 양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2번 끊어서 이미 설거지한 건 한쪽에 정리를 해두고 다시 나머지 설거지하고 혼자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옆에서 정리라도 해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또 눈총이나 먹이고, 나이 드신 형님들께서 왜 그렇게 쪼잔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하는 식사 자리의 준비이며 뒷정리를 감당하는 것은 차라리 스케일이라도 작았습니다. 바로 그게 있었거든요. 대망의 김장날이요. 제가 꼽는 형님들과의 경험 중 최악의 순위에서 당당히 1위입니다. 배추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 며느리 셋이서 해치우겠다고 큰형님께서 시부모님께 자신있게 말씀했을 때부터 저에겐 불길한 촉이 강림했어요. 배추 절일 때부터요. 이상하게 저만 노동량이 많더라고요. 배추 씻을 때도 저만 헐떡이면서 일했습니다. 형님들께 뭐라고 하고 싶어도 두 분도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애매하고도 묘한 경계선이 있었어요. 분명 저를 부려먹는 건 틀림없는데 대외적으로 따지고 들기에는 어설픈 정도였죠. 엎으려면 그때 엎었어야 했는데 타이밍 놓쳤으니 어쩔 수 없이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양념 버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만 애타게 잎사귀 사이사이에 양념을 쳐발랐고요. 형님들께선 수육 들어놓겠다 하신 뒤로 집안에서 실종이 됐는지 마당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타고난 일군 스타일도 아니고 김장 경력자도 아닌데 절 이토록 방치하고 일감을 몰아주다니. 형님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신뢰에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정말 막막하더군요. 저 그날 골병 들었어요.
사지가 경련해서 자다가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저보다 진작 시집 오셔서 시댁을 훤히 꿰고 있는 형님들은 시부모님의 패턴을 이미 잘 알고 계셨고 두 분이 바깥에 오래 계시는 틈을 타 절 완벽히 부려먹으셨어요.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 윗사람인데 진짜 다 까놓고 덤벼들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의 고충이 깊어갔습니다. 가장 분했던 건 제가 속아서 형님 댁에 놀러갔을 때였네요. 저는 작은 형님께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차나 한잔 하자고 부르시기에 내심 신나서 갔는데요. 뭔가 당연하다는 듯이 큰형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애들이 총 집합해 있었어요. 같이 여유 있게 다과를 즐긴 것은 아주 찰나였습니다. 저는 애들 보는 업무에 맡겨졌죠. 동서, 우리 동서가 빵 잘하지? 빵 만드는 놀이 한다고 애들 신났는데 동서한테 맡길게. 잘해봐. 형님들께서 거실 소파에 앉아 TV 보면서 하하호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흡사 공룡의 울음소리를 내는 미친 활동량의 애들 4명을 감당하며 반죽놀이를 해줘야만 했습니다. 진짜 애들 상대하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더라고요. 형님들 둘이서만 쑥덕거리고 저는 이렇게 철저히 배제하면서 엿이나 먹이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랑 하나만 보고 모르는 지역으로 와서 심심하고 외로운 처지였는데 그래도 시부모님과 가까워지면서 좋았거든요. 서서히 아파트의 지인들도 나름 몇 명 생겨나고 있었고 정말 형님들과 사이가 나쁘지만 않으면 괜찮은 지방 생활이었는데 아쉽고도 서러웠어요. 이제는 관계가 긍정적으로 개선되거나 사이 좋은 것까진 바라지 않았고 싫어하는 사이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게 되었죠. 좋은 점과 싫은 점이 명확히 나뉘고 있던 저의 신혼생활이었는데요. 제 인생 통틀어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임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의 환희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신랑이랑 둘이 신나서 어쩔 줄 몰랐던 건 당연했고요.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여주셔서 기뻤던 건 시댁이었어요. 아유, 야, 우리 막냉이도 이쁜데 알을 낳으면 가는 또 얼마나 이뻤고. 제일로 이쁜 손주 1위다, 1위. 시어머니께서는 제 임신 소식을 들으신 이후로 연신 싱글벙글이었죠. 그런데 손주 중 1순위라면서 벌써 편애 발언을 하신 게 문제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즐겁게 하는 말씀을 들은 형님들께서 표정이 정말 역대급으로 똥 씹은 표정이 되었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속으로 아휴 일났다는 생각이 바로 들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뱃속의 아기가 딸이라고 은근한 힌트를 주었는데요. 시부모님께서는 손자보다 손녀가 더 반가우셨던 건지 그 소식에 또 한바구음을 지으셨어요. 공주님 나오면 우리가 대접 귀하게 해줘야지. 안 그렇나? 시아버지께서 흐뭇한 미소와 함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어머니께서 당연하다면서 더 신나게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막냉이니 고구마 좀 안 가져가나? 아, 고구마요? 아, 됐어요. 그거 다 파신다고 했잖아요. 아이, 다 가져가라. 니 그거 저번에 그 애프린스에 너가 군고구마 해먹었다면서. 너 가서 해먹으라. 임신한 저를 유독 시부모님 두 분 다 긴밀하게 챙겨주셨는데요. 그날은 시어머니께서 고구마를 가져가라고 하시기에 알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런 저를 형님들께서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형님들은 고구마 챙겨가는 걸 못 봤더라고요. 눈치가 보여서 고구마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니까 됐다. 동서나 많이 먹어. 동서 먹으라고 주신 건데 뺏으면 안 되잖아. 작은 형님께서 싸늘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앞에서 깨갱해서 숨도 못 쉬고 있다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쩐지 임신한 후로 형님들 대하기가 더 어렵다고 느껴졌죠. 저를 교묘하게 갈구는 점도 그랬고요. 동서, 혹시 있잖아. 산후조리원에 돈 많이 쓰는 거 아니지?
내 아는 데 있으니까 소개시켜줄게. 동선이랑 가까워. 네? 아니요, 형님. 저는 집 가까운 게 기준이 아니라서요. 뭐야, 동서. 일부러 내 말은 무시하는 거 아이가? 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점차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속으로 하나둘씩 쌓아두고 있었는데 뱃속 아기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묵혀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죄책감까지 들었어요. 걸핏하면 저한테 카톡 날려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질해. 기회만 났다 하면 저 부려먹으려고 늘 간을 보고 있는 것에 형님들께 질려버리고 있었습니다. 딱히 중요하게 할 말도 없으면서 전화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전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일요일 낮에 저희 신랑 포함 형제들이 밭일에 거들 것도 있어서 다 같이 모인 날이었어요. 일 끝나면 저녁 일찍 먹자고 얘기가 돼서 저랑 형님들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동서, 임신 안 했을 때는 치마 잘만 입더니 임신하고서는 웬 바지를 그래 입네? 내 보니까 동서는 희한하게 이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 멋만 부릴 줄 알고 뱃속에도 나는 생각 안 하나. 그래 맞아 동서. 출산하기 전까진 늘 조심하고 또 신경 써야 하는 거야. 맨날 헬렐레 팔렐레 하지 말고 몸가짐에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네. 저 혼자 들기름에 김치 다 볶아놓고 배추전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충고를 가장한 잔소리를 연타로 들으니까 머릿속에서 뭔가가 탁 끊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이성의 끈이었네요. 그래.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은 이대로 지낼 수 없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면서 저는 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형님들이 자기들끼리 또 쑥덕거리면서 낄낄대거나 말거나 배추를 부침물에 빠뜨려 놓고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동서, 이거 하다 말고 어디 가노? 설마 옷 갈아입으러 가나? 큰형님께서 절 비웃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가뿐하게 무시해 주었고요. 저의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주버님들이었죠. 형님들로부터 자꾸 꽃 먹으면서 왕따 당한다고 제가 그러니까 신랑이 진지하게 내가 형수님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겪어본 건 아니라서 모르는데 만만한 분들 아니야. 그리고 두 분이 한패잖아. 방법은 형들밖에 없어. 형들이 다혈질이라서 수 틀리면 장난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보야가 너무 힘들어서 정 안 되겠으면 내가 형들한테 각 잡고 어필해볼게.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주 나이스한 타이밍으로 마침 아주버님 두 분께서 마당에서 시아버지의 차 보닛을 열어놓고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제가 콧물 먹는 소리 내면서 다가가니까 무슨 일이냐며 두 분 다 놀란 눈치로 절 쳐다보셨습니다. 제가 원래 비염이 좀 있어서 콧물 소리는 항시 가능한데 울먹이는 소리로 들리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아예 눈물을 짜내는 작전으로 가기로 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말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사실 제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주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감히 부탁이라는 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말을 하다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치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아주버님들께서 대체 갑자기 왜 그러냐며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을 해보라면서 부탁이든 뭐든 다 들어줄 수 있으니 털어놔보란 말씀에 저는 이 눈물 짜는 얘기를 끝까지 이어갈 용기가 생겨났어요. 형님들께서 저를 너무 잘 챙겨주세요. 너무너무 잘 챙겨주시고 저 아껴주시는데 근데 제가 너무 부족해요. 전 그런 관심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임신하고 호르몬 때문에 감정 조절이 힘들어요. 병원에선 그래서 제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러다가
우울증 오기 좋은 상태라고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꼭 당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니잖아요. 저에겐 형님들이 계시니까 어떻게든 제가 아랫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버티고 있었는데 형님들께서 저 애기 낳으면 쌍꺼풀 없을 거라고, 못난이일 거라고 그런 말씀들만 해주셔도 제가 막 감정이 널뛰기가 돼서 제가 너무 나약한 것 같아요. 제가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형님들께 죄송한데 직접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전날 유튜브에서 본 떠돌이 강아지 영상을 떠올리며 어흐흑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주버님들은 점차 어이없단 얼굴이 되었어요. 제가 감정 기복이 심해서 카톡 하나 치는 것도 가끔은 너무 힘들고 이런 상태라서요. 절 친동생처럼 챙겨주시는 형님들한테 거리를 두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니. 전 이거 절대 형님들한테 말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버님들께서 말씀 좀 잘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너무너무 힘든데 형님들께 직접 말씀드리면 미움받게 될까봐 싫고. 제가 진짜 너무 못났어요. 히끗거리면서 말을 하다가 손으로 얼굴을 덮으면서 화룡점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주버님들은 난데없는 저의 얘기에 무척 난감해하셨고 그 다음으로는 화를 내셨죠. 지 마누라 이렇게 되도록 막둥이 놈이 뭐하고 있었냐며 화를 내셔서 제가 속으로 당황했고요. 재수씨,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말을 하지요. 우리 당찬 재수씨가 이렇게 나올 정도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니까 이러겠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걱정 일절 말아요. 얼른 눈물 닫고 들어가서 좀 쉬셔. 작은 아주버님께서 저보고 감정 추스르고 쉬라면서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전 이걸로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까, 잘 먹히려나 걱정하면서 집 안에 들어와 작은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방문이 벌컥 열려서 보니까 큰형님이었습니다. 동서, 여기 있었나? 지금 할 게 산더미인데 뭐 한다고 퍼즐을 쉬어? 지금이 여유자적하게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나오나? 큰형님이 최근에 제가 마지못해 무거운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밖에서 큰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이 엄마, 재수씨는 두고 잠깐 이리 와봤나? 큰아주버님께서 큰형님을 부르신 거예요. 전 뜨끔해서 모르쇠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형님께서는 영문을 모른 채로 큰아주버님이 부르니까 그대로 가셨죠. 그리고 웬 집 바깥 뒷마당 쪽에서 무어라 고성들이 오가는 것 같았어요. 멀리서 들리는 소리인데 볼륨이 크다 보니까 안쪽까지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일 제대로 일났구나 직감하면서 부엌으로 가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작은 형님마저도 안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약간의 불안감에 휩싸인 채로 저는 혼자 저녁 준비를 마저 해갔어요. 좀 이따 시어머니께서 오셨는데 형님들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 딱히 해드릴 수 있는 답은 없고 대충 얼버무리는 게 다였습니다. 아무런 사전 배경 지식이 없는 시부모님께서는 저녁 식사 내내 형님 두 분이 핏기 가신 얼굴로 말수까지 적으니까 의아해하셨죠. 저는 이게 아직 다행인지 불행인지 파악이 안 되었으므로 눈치 살피면서 저녁을 먹었어요. 막둥이 니는 먼저 가봐라. 재수씨 몸도 이제 무거운데 빨리 가서 쉬어야지. 그리고 큰아주버님께서 저희를 먼저 보냈습니다. 표면으로만 새 며느리 합심이지 알맹이로는 저 혼자 독박이었던 뒷정리에서 완벽히 벗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먼저 나왔는데 작은 형님께서 같이 따라 나오셨어요. 신랑은 시아버지께서 챙겨주신 콩자루를 트렁크에 싣고 있었는데 작은 형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서, 다음에 얘기 좀 해. 아니면 시간 날 때 통화 좀 하자. 마음 불편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알겠다고 제가 대답을 하려던 찰나 하기는 뭐라노? 니 돌았나? 작은 아주버님께서 불쑥 나타나더니 사이다 폭죽을 터뜨리셨어요. 니 재수 씨한테 연락하지 말해. 내 분명히 말했다. 알았나? 작은 형님은 어안이 벙벙해져서는 입만 뻐끔뻐끔 하고 계셨죠. 그 재수 씨, 내 허락 없이는 이 사람 카톡 한 글자 못 치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안심해요. 분명 작은 형님께는 심각한 대위기의 상황이기에 제가 눈치 날려버리고 웃을 순 없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주버님께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선언하니까 웃음이 픽 나올 것 같아서 간신히 억눌러 참고 인사드린 뒤 차를 탔습니다. 집 가는 길에 신랑이랑 난리법석이었죠. 신랑은 큰아주버님께 한 소리 들었대요. 임신해서 힘들어하는 마누라 방치한 거 아냐면서 쓴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 듣고 저는 신랑에게 미안해졌는데 신랑은 되려 자기는 혼날만 했다고 제가 형님들에게 당하는 동안 못 도와줘서 미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신랑 원망은 전혀 안 해봤는데 말이죠. 아, 그리고 아까 형들이 그러는데 형수님들께 단단히 일러놨다는데? 뭐를? 형수님들 보고 앞으로 여보야한테 함부로 말도 걸지 말라고 그랬대. 와, 대박이다. 정말로 그러셨어? 예상 외의 성과라고나 할까요? 아주버님들이 단칼에 결단 내려준 덕분에 전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형님들은 저를 갈구거나 비꼬지 않으셨어요. 표정은 여전히 똥 씹을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딘가요? 2인 조직 카르텔에 맞서서 패기 하나 믿고 덤벼들었다가 깨갱했던 하룻강아지는 나름 합법적인 구조 요청을 통해 위기의 구렁텅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면서 자주 발휘했던 특기가 고객님께 하나도 안 죄송하지만 필사적으로 죄송한 척하기였는데 그 천연덕스러운 연기 실력을 써먹는 때가 올 줄은 몰랐네요.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바로 조치에 들어가 주신 아주버님들께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저도 형님들께 제가 눈치 없이 되바라지게 굴었던 순간들이 많지는 않았던가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했네요.